자, 239페이지 책임재산의 보존입니다. 자,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갑하고 을이 있다. 그리고 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채권자 채무자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병이 채권자다. 이 채권은 을에 대한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한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되는 거고, 그 대신 을은 또 갑에게는 채권자인 거예요. 갑에 대한 채권자고요. 그러면 갑은 채무자가 되는데 을에 대한 채무자죠.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우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갑을 그냥 채권자라고 하고 을을 채무자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요. 병을 채권자라고 하고 을을 채무자라고 정하겠습니다. 병을 채권자, 을을 채무자. 그리고 갑은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제3채무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자인 을이 갑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을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고 있다든지 오히려 재산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 있죠. 을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얘기 또는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병의 채권이 만족받지 못할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채권자 병은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제3채무자 갑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채무자 너 을에게 빨리 채무를 이행해라. 그리고 을 너는 채무 이행을 받아서 나에게 빨리 채무를 이행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으면 당연히 여기다가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이 책임재산의 보존, 그래서 책임재산의 보존은 채권자 대위권하고 또 하나 채권자 취소권도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은 이쪽에다 한번 그려보면은요. 자, 갑이 채무자라고 할게요. 갑이 채무자고 을이 이제 수익자라고 하는데 갑에 대한 채권자 A가 있다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사람은 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 이 사람이 A에 대한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되는데 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고 있습니다. 얘한테 증여를 했다. 아니면 뭐 매매도 마찬가지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했다. 이렇게 처분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갑의 재산이 감소된 거 아닙니까? 이전 등기돼서 재산이 감소가 됐다. 그래서 보니까 갑이 무자력이 되거나 이런 결과로 갑은 어떻게 됐다? 무자력이 되거나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됐다든지 아니면 채무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됐다. 채무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채무 초과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야 자기 재산을 만족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기타 처분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이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취소권을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판결에 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가 갑이 A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했으면 그걸 사해 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 사해 행위인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행위인지 요거는 A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내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무조건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상 판사 시각에서 봤을 땐 이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판결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쪽에서 얘기할 때 채권자 대위권은 반드시 판결에 의할 필요는 없어요. 재판상 청구할 수도 있고 재판 외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등기를 말소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를 말소해라, 지워라 그런 얘기죠. 말소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갑에게 등기를 돌려놔라는 얘기예요. 등기만 말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네가 갑에게 되돌려줘라 그런 뜻은 아니고, 등기만 말소해서 갑의 등기로 되돌려놔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놔라. 그래서 내 채권을 만족받겠다,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자, 우리 240페이지로 가서 채권자 대위권 우리 404조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채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 그럼 일신 전속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신 전속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항에 채권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도 변제 기한이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권도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 이 채권도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 채권을 급박하게 행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 뭘 받아야 됩니까? 승낙을 받아야 되죠. 법원의 승낙을 받아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 여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요. 또는 이런 경우는 있죠. 혹시 이 채권이든 이 채권이든 곧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어떤 거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되게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 소멸시효 중단 내지는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할 때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채권 아직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 채권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멸시효 완성돼서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을이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을이 청구하지 않으면 갑이 대신 청구해 줄 수도 있다.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채권이 남아있는 거니까 을의 재산이 보존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항까지 봤고요. 일단은 행사 요건에 채권자의 채권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를 바로 갑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면 여기서 채무자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 행사해 줄 수 없어요. 그에 관한 사례가 니은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가 돼서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권리 행사 중이란 얘기죠. 여기에 채권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상 계기의 행위를 대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행사할 수 없겠지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행사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건 이제 보존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 같은 보존행위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요. 자, 피보존 채권이 대위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일신전속권은 안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신전속권보다는 니은의 유류분은 일단 일종의 상속권이잖아요. 이런 거 일신전속권입니다. 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밑에 있는 판례하고 좀 연결해 두세요. 3번에 있는 판례요. 3번에 있는 판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래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배우자에게 또는 남편에게 재산이 얼마나 분할이 될지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확정이 돼봐야 돼요. 그런데 아직 재산으로
이혼 과정이 있고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대위 행사할 수는 없죠.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확정되고 나면은 대위 행사할 수 있겠지만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판례 4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다. 그럼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고 나면은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행사 방법입니다. 행사 방법은 채권자가 이거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권리 아닙니까?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도 재판 외로도 다 할 수 있고요. 채무자에게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전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보존 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했다. 그런 얘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빨리 변제해라라고 얘한테 청구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아니, 꽁꽁 숨겨놓은 내 재산, 내 채권을 요 녀석이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해서 혹시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대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 매매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근데 이 병에게 매매 대금 채권을 양도한 시기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다라고 해서 통지받고 난 다음에 그 통지를 7월 1일 날 통지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6월 29일 날 행사를 했고 7월 1일자로 통지가 왔다라고 했는데 통지 받고 난 다음에 채권을 7월 3일자로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양도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그 권리를 처분을 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처분행위 했어도 얘가 혹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면 이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요. 행사의 효과 그래요. 행사의 효과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면 그 행사의 효과는 의뢰한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으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채무 변제해야 된다. 청구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채권자의 직접 변제 청구 원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대로 하면 갑이 을에게 이행을 먼저 하면 그 이행된 부분으로 을이 병에게 변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혹시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을이 갑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라 라고 하는 청구권이고 무효등기 말소가 돼서 을이 등기를 회복하게 되면은 병에게 다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무효등기 말소해서 궁극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병이 야, 네 등기 말소하고 네 등기 말소해서 나한테 등기 회복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바로 나에게 이전 등기해라. 라고도 청구할 수 있죠. 즉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디귿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 행사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갑의 등기 말소하고 을의 등기 말소하면 병에게 등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바로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법원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그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3채무자의 항변 그래요. 제3채무자 갑이 봤을 때 이 채권의 변제 기일이 을하고 갑 사이에 겉으로 보기에는 변제 기일이 6월 20일이지만 둘 사이의 합의로 이 변제 기일을 9월 20일로 미뤘다는 얘기예요.
근데 6월 29일 날 채권자 대위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갑이 이럴 수 있어요. 나 을하고 합의에 의해서 9월 20일 날 채무 변제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금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 그래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 좋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이 아직 을에게 줄 때가 안 됐으니까 너에게도 못 줘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을과 병 사이에 보니까 을이 병에게 줘야 될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을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을 해서 소멸시키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갑이 봤다. 그럼 갑이 봤으면 을을 대신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한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사유로 나오면 소멸시효 완성이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에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지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가 이를 원용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에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 발생 원인이 됐던 법률행위의 효력을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 대상인지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권자는 분명히 나는 권리를 행사할 요건을 충분히 갖췄습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기 싫은 을은 아닙니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이때는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 귀도 기울이지 말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 등을 종합해서 직권으로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죠. 채권자 취소권은 이제 사회행위 취소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했다. 그래서 두 가지 채무권자를 해함을 알고 즉 사회행위임을 즉 내가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내 재산이 감소가 돼서 무자력이 되거나 아니면 채무가 초과가 된다. 채무가 증가돼서 채무 초과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너무 싼 값에 매매한다든지 증여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족법상의 권리, 즉 상속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 같은 건 해당되지 않아요. 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도 뒤에 가서 나올 텐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해함을 알아야 된다. 즉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 이때 그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한다. 그래서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등기를 말소해서 갑 이름으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청구하는 거고 어디다가요?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소송을 통해서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이 사람이 선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또 악이일지라도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있을 수 있죠. 병이 있을 때 이 병이 혹시 선이다라고 하면 이 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상태에서는 전득자, 얘를 수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익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전득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득자인 경우엔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도 이걸 청구할 수 있는데 얘가 혹시 선이라고 한다면 청구권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선의인 경우에는 청구권 행사하지 못해요. 악의인 경우에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도 선의인 경우에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의 선의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선의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 선의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기가 선이기 때문에 못 돌려줘요 라고 얘기하려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 청구하는데 그러한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하는데, 전항에서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된다. 여기서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했을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또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은 7월 1일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이 8월 10일이다라고 한다면, 기산일은 8월 10일이 아니라 원인 행위를 한 7월 1일이 그 기산일이 된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설명은 했고, 오른쪽 페이지 이제 요건입니다. 요건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법률행위,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즉 재산상 법률행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직접 재산권 행사를 볼 수 없는 혼인 이혼보다는 상속의 포기 승인 줄 쳐놓습니다. 그다음에 노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 노동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압류가 금지된 재산, 이건 일신 전속에 속하는 재산들이 있죠. 아니면 근로자의 임금 채권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에요. 이건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늘 나오는 게 그 뒤에 있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이미 상속이 확정이 돼서 재산관계가 확정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협의분할인데, 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재산의 분할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미 상속이 확정이 됐어요. 두 형제가. 근데 그 두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갑이었는데, 갑이 자신의 다른 형제한테 상속받은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 나 0% 갖고 네가 100% 가져라, 이런 식으로 협의분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 상속 포기 아니냐? 아니에요. 상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행위죠. 자기가 상속지분 받아서 채무 변제에 활용을 해야지 그걸 얘한테 다 증여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중요하게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넘겨보시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법률행위, 재산상 법률행위요. 그래서 기억에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일반 재산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담보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요, 채무 면제와 같은 재산 감소 행위뿐만 아니라 증여와 같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이것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에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 초과가 되거나 무자력이 됐다라고 하면 그 행위는 사회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산적인 어떤 행위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미음으로 갑니다. 구체적인 사례예요. 구체적인 사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C하고 D죠. C하고 D. 부동산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게 뭡니까? 증여 아닙니까? 증여?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 그렇죠.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거 변제를 통해서 채무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를 그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든지 너무 저렴하게 매매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이게 사회 행위를 보는 거죠. 또 뒤에 보시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있다. 그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은닉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감추기가 쉽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매각이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회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금전으로 잘 감추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본 거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비읍의 사해 행위가 아닌 경우, 지금 제가 여기 설명에 오른쪽에 있는 판례들 있잖아요. 그것들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해 행위가 아닌 경우 그래요. 원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대항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채권을 양도했으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 있잖아요. 채권 양도 행위가 원인 행위가 이게 사해 행위가 아니래요. 그럼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만 사해 행위가 될 수는 없어요. 또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요구에 의한 도급인의 저당권 설정 행위 사해 행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요구에 대한 도급인의 저당권 설정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자,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이에요. 을이 도급 계약을 받아서 을이 이 건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켰으면 완성과 함께 얘한테 그 보수를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이 보수를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보수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해버리면 돈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러니까 이때 대체적으로 을은 여기다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대체적인 현상인데, 갑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이걸 비워줘야 내가 임대차에서 그 보증금 가지고 보수를 줄 테니 미리 좀 비워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래 받아야 될 보수가 2억 원이다. 그런데 갑이 그럼 보증금 받아서 주신다고요? 그리고 유치권을 풀어주면은 나중에 돈 안 주면 다시 복잡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당권 좀 설정해줘라. 그럼 내가 유치권 풀어줄게.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이 채권 채무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요. 기존에 보수 채권으로 인한 유치권을 저당권도 바꾸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행위가 될 수 없다. 자, 그런 정도고, 그래서 거기는 뭐 A하고 B 정도, 그거 2개 정도만 사례를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되돌려 놓지 않고, 만약에 을이 악인데 되돌려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의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전득자 병에게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잖아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A는 자신의 채권이 완전치 못한 채권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 니은에 보겠습니다. 채권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그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채권자 대위권은 변제기에 도래했어야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은요, 이 채권의 행사 기일이, 예를 들어서 채권의 행사 기일이 6월 10일 날 행사해야 되는 채권인데 변제 행위를, 양도 행위를 5월 20일 날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채권자가 봤을 때 아직 채권의 변제 기일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월 10일이 되면 행사해야 되는데 미리 빼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재산 빼돌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빼돌리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변제 기일이 되기 전이라도 5월 21일 날 어떡합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네 이름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돌려놔라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변제기 전이라도 행사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목적인 디귿입니다. 피보존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회행위 이전에 존재할 것을 요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것도 이제 한번 볼게요. 갑하고 A 사이의 채권이 5월 20일 날 혹시 사회행위를 했다. 그런데 변제 기일이, 이제 채권이 성립한 날은 4월 10일이었고 6월 10일 날이 그 변제 기일이다. 그럼 이미 채권이 성립한 날은 4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돼요. 그런데 채권이 6월 10일 날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립 기일이 6월 10일 날 채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6월 10일 날 채권이 성립이 돼서 확정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월 20일 날 처분행위했다. 그럼 이건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 하는 거죠. 다만 이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은 4월 20일이었다. 4월 20일 날 이미 원인이 형성이 돼서 6월 10일 날 채권이 성립할 것이다 라고는 예정이 미리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갑이 바보가 아니라면 6월 10일 날 되면 채권이 확정이 되고 뭐 변제 기일이 8월 10일이다 라고 하더라도 6월 10일이 되면 채권이 확정이 되고 나는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그 전에 처분행위 하자라고 했으면 이것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회행위 이전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가 즉 원인이 이미 성립해 있었고 이에 터잡아 향후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에 오른쪽에 가면 249페이지에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되고요. 수익자나 전득자, 채무자가 알고 했어야 되고 수익자나 전득자도 악의이어야 하는 거예요. 수익자나 전득자가 악의일 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 B에 보시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정되지 않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판례가 1번에 있는 판례가 거기에 대한 판례니까 같이 연결해서 늘 보셔야 되고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 행사 방법은 기억에 나와 있죠. 기억에 양쪽 거를 3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니은에 채권자 취소 소송은 언제나 이익 청구의 상대방 즉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이나 금전을 수취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지 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 되돌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 되돌려놔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은 이미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갑한테 할 게 아니라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되돌려줘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을이나 병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이다라고 하는데 기억에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 여기서 수익자 전득자 을이 보니까 나는 이거 좀 싸게 사는 줄 알았더니 싸게 사는 건 줄 알았고 저 A가 채권을 강제 집행할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내가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이런 되돌려줘야 되겠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을 시각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면은 A가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갑이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을이 대신해서 주장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을은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자신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이 시효로 완성됐음을 원용할 수 있는 원용권자인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아까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원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을이 병에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다라고 해도 갑은 을에게 반드시 변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쪽에는 혹시 A가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면 을은 갑에게 등기 말소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자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면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고요. 넘겨보시면 250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었음을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사회 행위가 맞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과입니다. 효과, 밑으로 효과 가면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가 돼서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가 외형상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등기를 말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를 말소해서 등기가 갑에게 회복되도록, 그래서 강제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를 말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갑 이름으로 등기가 회복이 되면 이때는 자기 혼자, A 혼자 만족을 받는 게 아니야. 얘 이름으로 등기가 회복이 됐다. 그러면 A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채권자, 갑에 대한 모든 채권자가 모두 동시에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공동담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는 것이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 말소했다라고 해서 갑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 갑이 지 이름으로 등기가 회복이 됐다라고 해서 뻔뻔하게 처분행위했다.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입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이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 명의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소유권을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에 있는 내용이 그거죠. 이때 얘가 제3자에게 처분행위했다라고 해서 그 처분행위가 유효가 될 수 없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리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결과, 즉 이게 갑 명의로 회복이 되고 나니까 경매를 실행을 했다. 경매 실행 결과 채권자들이 모두 만족받고 남은 돈은 그럼 누구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남은 돈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진정한 소유자인 병이나 을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 등의 채권자가 만족을 받고 남은 이익료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서 재산을 반환하였던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제시되어 있죠.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을 안 날, 여기서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은 증여하기로 한 날, 이 날인 거야. 증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이 아니라 이 행위를 한 날이에요.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원인을 안 날, 그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도 마찬가지예요. 법률행위도 이날이죠. 이날. 법률행위 이날. 아시겠죠? 네, 이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가 이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A가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가 사회 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 그럼 그날로부터 1년이고, 자, A가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증여 또는 매매가 있었다. 그러면 증여 또는 매매한 날로부터 5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증여 또는 매매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핵심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기산점 따질 때 니은의 그 얘기가 나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 여기서 가등기의 등기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가등기 설정해 주기로 계약한 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날의 기산점이 되는 거고, 취소 대상 목적물에 가압류가 있었다. 그 가압류는 사전에 어떤 행위를 하고 가압류하기로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바로 그냥 가압류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뭐 채무 명의, 즉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 명의를 가지고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가압류, 원인 행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압류 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합니다. 이거 따지는 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자 취소권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관계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뭐 불가분 채권, 가분 채권,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연대 채무가 나오죠. 이 연대 채무는 문제풀이 할 때 하든지 아니면 1월 달 과정에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연대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요, 제가 이제 암기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좀 지저분한 말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 한번 하든지 한 번 정도는 할 건데 뒤에 가서 부진적 연대 채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연대 채무는 이 연대 채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암기 비법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연대채무의 대내적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요. 자, 그다음에 우리 261페이지에 가면은 보증채무가 나오죠. 이 보증채무요. 자, 이 보증채무에 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보증채무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보증채무의 개념을 한번 이제 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일정 금액을 빌려주기로 한다.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다. 그러면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채권자, 채무자 형성이 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그 담보가 없다라고 하면요. 다른 방식으로 물적 담보가 없으면 인적 담보를 또 요구할 수도 있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증인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보증인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누굽니까? 보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다. 그러면 보증계약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보증계약의 내용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증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거나 또는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이 보증계약인 거죠. 이 보증계약의 특징적인 요소는 보증계약은요. 주채무의 부종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보증계약은 주채무가 성립하고 있어야 보증채무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종성을 띠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 또는 변제하지 않는 부분만 내가 변제하겠다. 선제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부종성을 띠고 보충성을 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과 보충성을 띈다. 하지만 보증계약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 그럼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기타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독립성을 갖춘 독립적인 계약이다. 독립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계약의 내용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언제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것이고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또는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성질을 띠고 있다. 이게 이제 보증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261페이지에 보면은 보증채무 거기에 법적 성질 독립적인 계약이다. 그 다음에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와 동일하다. 거기서 주채무와 동일한데 보충성을 띈다는 얘기는 주채무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을이 전액을 다 안 갚았다라고 하면 보증인이 전액 다 변제해야 되는 것이지 을의 채무가 1억 원인데 보증인의 채무가 1억 5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적인 채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니은에 주채무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두 번째 줄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우리 이거 소멸시효 쪽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채무가 갑하고 을 사이의 민사채무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보증채무는 보증보험에서 상법상의 상사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그럼 이거는 보증채무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채무다라고 하는 거고요. 262페이지에 보면은요, 부종성을 띈다라고 해서 주채무가 성립하고 있어야 보증채무도 성립하는 거고, 주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이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채무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충성이 있죠. 보충성,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만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서 청구하는 때 보증인은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네,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항변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아니, 주채무자한테 먼저 한번 달래보세요. 얘 어디 재산이 있으니까 거기다 강제 집행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있다 라고 하는 정도고요. 자, 보증계약과 보증채무의 성립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계약은 누가 하고 누가 한다 그랬죠? 보증인과 채권자가 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